쌤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쉬고 오셨습니까? 아마 한 주 쉬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아마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6월 마인드 맵반이라고 하는 3주간의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우선은 지금 그 마인드 맵반 자체를 개설을 했던 이유는요. 작년에 합격생들, 재작년에 합격생들 몇 명들한테 물어봤을 때 1년 커리큘럼 중에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힘들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7월 초가 가장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7월 초가 힘드냐라고 했을 때 강론반이라고 하는 3월에서 6월까지 긴 기간 자체를 지나고 그 다음에 7월에 다시 왔을 때 앞에 했던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강론까지는 선생님들이 책을 읽는 형태로 주로 되고 그 다음에 기출 풀이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냥 혼자서 풀이를 하던 그거에서 갑자기 7월부터 문제를 푸는 스킬과 그 다음에 보는 방향과 그 다음에 답을 써야 하는 부분 자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정리가 된 다음에 들어가면 그게 될 건데 그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이라고 해야 되죠. 풀이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제일 힘들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전 영역 한번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론반을 조금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 맵반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처음에 막 말씀드렸겠지만 3, 4, 5, 6 자체가 한 과정으로 저는 만들어진 부분이라서 원래 마인드 맵반만을 따로 개설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제 계획이었고요. 3월달 초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엄청난 항의 메일, 문의 메일 학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그래서 그리고 기존에 작년에 오셨던 분들 다시 정리를 하고 7월 달에 가겠다. 뭐 몇몇 분들이 몇몇이 아니라 좀 많으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6월 마인드 맵반 자체를 따로 단과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 계획 자체는 강론반을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전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이랑 연결할 수 있는 중간 통로 과정을 만들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개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강론반을 전혀 듣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기출풀이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 강의를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마인드 맵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는 하나하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강의가 아니고요. 포인트를 짚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이런 식으로 찍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내용을 나는 여기서 전 영역을 짧게 이해를 다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는 강의 목적과 아마 맞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복습이 좀 덜 되었다. 그리고 아마 앞에 3월부터 5월까지 신나게 놀다가 이제 여름방학이 가까워 오면서 좀 불안함과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내가 작년에 공부했던 자료로 복습을 하시던가 아니면 기출문제 유형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론반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마 새로운 내용을 그 다음에 특이한 내용을 모르는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고 오로지 앞에 있던 거를 정리하는 건데 어느 쪽에 맞게 기출문제에 나온 거에 맞게 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 내용 자체가 기억에 나지 않는다. 복습이 안 된 겁니다.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억이 참 그죠? 내가 내 자신인데 참 싫을 때가 좀 많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좀 많으실 거예요. 다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거는 다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구를 하자면 지금 제가 언급하는 내용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각각의 부분에서 기출에 나온 내용을 포인트로 잡아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 자체가 문제 양식이 어떻게 나왔다. 이런 양식으로 이러한 형태로 이 문제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내용과 문제가 하나로 연결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 푸는 스킬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계속 내용을 알고 내가 내용을 외우고 있으면 무조건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각각의 내용이 이러한 양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문제를 접근할 때 시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선정시험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뭐예요? 제한된 시간 이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싸움이 되게 돼요. 이제는. 선생님들은 내용을 많이 알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알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한된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범위를 즉각적으로 인출하는 게 솔직히 더 초점이 맞춰지셔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론반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복습 위주로 지금 이거를 활용을 하실 때는 우선은 뭐예요? 듣고 모르는 부분이 1도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결고리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직 내용 자체는 아셔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구나. 그거는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내가 이 부분 자체를 내용을 들었을 때 역으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기출문제가 어떠한 양식이었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용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다시 붙여보셔야 됩니다. 쌤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해석하는 형태로만 책을 보셨어요. 아마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 근거로 뭐예요? 강론서를 가지고 와서 봤는데 지금 이제 역으로 바뀌셔야 돼요. 내용 자체를 보고 이게 어떠한 양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자체랑 문제를 연결하는 형태 있죠? 기출. 그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책을 보시면 우선은 기술적 한계로 한 장짜리 마인드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각각의 첫 번째 통합교육 이쪽에 보시면 처음에 팀 접근 자체가 나오지 통합교육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한 장짜리 마인드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 내용을 들어가면 여기 글자가 안 보여요. 책 크기에. 그래서 종이 자체를 접는 형태로 넣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장수 자체가 몇십 장으로 그러니까 몇 장이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요. 몇 장이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영역이랑 안 맞아요. 개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별 수 없이 책은 지금 잘라져 있는 형태로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매 강의 때마다 아마 한 장짜리가 제시되어져 있을 겁니다. 강론반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용이 흡사할 거기 때문에 따로 뭐 보진 않으셔도 될 거고 새로 오신 분들만 한 장짜리와 그 다음에 각각의 가지마다 따로 지금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만 지금 인쇄가 되어져 있고 위쪽이 전부 다 여백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금 최소한의 내용을 넣어놨어요. 여기에.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 내용을 많이 넣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더 알고 있는 거 아니면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빠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페이지에 그 내용을 다 같이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책 자체에 단권화를 시켜서 보시는 게 아마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지금 이 책에 밑에 마인드맵 있고 위에 그 내가 붙이는 내용이 있다. 그래도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 자체를 그대로 자신이 마인드맵을 다 따로 그리십시오. 전 영역 자체를 내가 싹 다 처음부터 마인드맵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파트마다 잘라진 부분 자체에서 내가 내용을 덧붙여서 요만큼 그려내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덧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내용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항상 적게 해서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것만으로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 마인드맵을 만드는 이유는요. 선생님 우리는 1차 범위, 2차 범위, 3차 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1차 범위 뭘 것 같아요? 나왔던 거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1, 2, 3, 4 번호 중에 2번만 나왔다. 그럼 3번, 4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확장시키는 게 2차. 그 다음에 3차는 뭔가 나올 것 같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가 왜냐하면 그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는 부분들 자체가 있기 때문에 튀는 부분, 그 다음에 뭔가 카더라 통신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근데 어쨌든 교수님들이 나는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3차 범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1차 범위. 근데 선생님들이 그거 서브노트를 초반에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만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1, 2, 3차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3차까지를 한꺼번에 넣어요. 무조건 많이 저기 내용은 이만큼 되는데 이거 내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뒤로 다가가면 갈수록 뭐예요? 불안해집니다. 긴장도가 올라가면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은 내용은 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뒤에 가서 뭐 다 다시 본다라고 해도 3일, 이틀 이내에 전 영역이 계속 돌아야 돼요. 머리로 도는 거 말고요. 눈으로 보고 이런 까지 말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범위는요. 3일 안에 그 내용 다 못 돕니다. 그러면 그 자료 자체 쓸모가 없어요. 쌤들 망각곡선 아시죠? 72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조금 더 오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을 하는 거고 그래도 시험 치기 직전에 다 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쌤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지금 여기에서 나왔는 거 1차 범위 자체를 만약에 자기가 마인드맵을 새로 만드신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 자체를 색깔이라도 다른 거라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2차 범위는 뭐다? 파란색. 3차 범위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르게 구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색깔이 싫다. 글자체를 구분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본인이 그걸 구분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다? 1차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그냥 막 정리해서 막 보는 형태로 서브노트는 활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 식으로 책은 활용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우선은 오늘 개강 자체는 토요일 날 오늘 했고요. 2주차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집 사정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금요일 날 자체로 아마 될 거고요. 이 부분 자체는 아마 못 오시는 분들은 인강으로 모두 다 올라가니까 아마 다음에 확인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토요일 그대로 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 시간은 5시라고 되어져 있지만 아시죠? 무조건 끝날 때까지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1시간 단위로 되지 않고 영역이 끝날 때마다 쉴 겁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되게 좋지 않은데 의사소통, 지체 중복, 긍정적 행동 지원 이런 거는 미리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벌써 없어요. 이거는 중간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 영역 하나 끝날 때로 이렇게 잘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과 아니면 이걸 복습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요 책 내용 자체가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다.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자체에서 답이 뭐였다. 지금 선생님들이 여기 포인트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전체를 알고 있어요. 다학문적 접근이라고 하면 다학문적은 뭐고 나열. 그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부터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찍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출문제 답을 확인해라. 그 답이라고 하는 게 3번 맞다 틀렸다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형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부분을 말을 해요. 요것 때문에 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출이나 복습을 하시는 분들
아마 강론반 들으셨던 분들 중에 앞에 기출풀이를 못해서 밀렸던 부분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거 먼저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출을 다시 돌리면서 답이 뭐였어? 이 부분의 답이 뭐였어? 그 다음에 이거랑 내용과 기출 문제가 어떻게 연합이 된다. 이러한 형태 서로 연결고리 있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갈 부분은 통합교육입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크게 아마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우선은 통합교육이 어떤 겁니까?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통합이라고 하는 종류는 단계라고도 하죠. 물리적 통합과 사회 심리적, 그다음 사회적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교수과정적.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리적 통합. 현재 우리나라 단계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급 이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까지. 사회적은 뭡니까?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쪽이 지금 계속 지금 이거는 이루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단계로 뭐예요? 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실은 여기다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고요. 이론은 항상 그거보다 더 앞으로 가죠. 그게 뭐예요? 교육과정적 통합입니다. 교육과정적 통합은 어떤 거예요? 교육과정이 통합되었다. 한마디로 일반 학생들과 특수아동이 같은 거 배우겠다. 근데 같은 거 배우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냥 똑같다라고만 하면 그럼 특수아동이 아니죠. 특수아동의 정의가 뭐예요? 일반 교육으로 아동의 그들의 독특한 요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아동의 교육적 니즈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추가적으로 아니면 다른 형태의 무언가 들어가는 애들을 우리가 특수아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특수한 것 등이 들어가야 되죠. 그걸로 우리가 보통 많이 꼽는 게 세 가지로 꼽힙니다. 뭐다? 보편적 학습 설계. 그 다음에 교수적 수정. 교수적 수정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수 적합화 그대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다? 보조공학. 자, 그래서 교육과정적 통합, 교육과정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뭡니까?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 자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보편적 학습 설계. 장애 학생이든 아니면 일반 학생이든 누구나 다 하나의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 보편적 학습 설계. 그래도 뭡니까? 안 되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 교육 과정 자체를 아동의 IP 목표에 맞추어서 수정해주는 형태, 교수적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예요? 아동이 어떠한 교수 활동이라고 할게요.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 아동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어서 그 교육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요 세 가지가 이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세 가지 수단으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에서는 지금 다룰 게 그리고 연이어서 할 교육공학에서 뭡니까? 보편적 학습 설계와 보조공학을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업 자체에서 통합, 한마디로 교육과정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수업이 어떻게 일반 학생들과 그 다음에 뭐다? 장애 학생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여기 하나가 들어가고요. 자, 그럼 하나 더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자, 통합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럼 특수교사는 필요가 없습니까? 일반 교실에서 모두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반 교사만 뽑고 특수교사는 그럼 쌤들 밥줄이 다 잘려요.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같이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죠. 그거 자체를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관련되는 게 이 부분이다라고 하면 그것의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교사들 아니면 전문가들 자체가 어떻게 같이 통합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는 걸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팀 접근과 그 다음에 협력 교수라고 하는 형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팀 접근은 어떤 거예요? 진단. 이거는 정말 수업. 진단은 뭘 말을 합니까? 우리 장애 학생들이 처음에 뭐예요? 아니면 특수교육 평가 단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별, 진단, 그 다음에 적부성, 그 다음 프로그램, 형성평가, 총괄평가 있죠. 그 부분 자체가 한 명의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지원이 필요한 여러 모든 전문가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자체를 팀 접근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협력 교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말을 하는 1교시, 2교시, 3교시 되어져 있는 각각의 교시 있죠. 수업 1시간 1시간. 그 시간 안에서 일반 교사와 그 특수교사가 어떻게 두 명이서 같이 수업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이 들어가는 게 협력 교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간초 들어가고 여기 5가지 유형의 협력 교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협력, 교사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교수적 수정. 이제 우리 장애 학생들이 뭐예요? 교실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일반 교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기본 베이스가 뭐라는 겁니까? 일반 교육과정, 다른 말로 공통교육과정이다라는 거죠. 그 공통교육과정인데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접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똑같은 형태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5가지 부분에 맞게 뭐예요? 아동의 IP를 고려해서 일반 교육과정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는 것을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내용, 방법, 그 다음에 전략, 집단,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총 5가지 부분에 의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 나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요게 우리가 통합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자, 이제 책 5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에 나오는 협력, 팀 접근 부분이 들어갑니다. 팀 접근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장애 학생의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아니면 학교의 배치, 특수교육 평가 전 과정에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가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하는가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팀 접근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다학문적, 간학문적, 초학문적이라고 하는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다학문적 접근은 어떤 겁니까? 뭐가 포인트입니까? 말 그대로 제목부터 떠올리십시오. 그럼 다학문적, 여러 학문이 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아동을 평가를 할 때, 쉽게 평가라고 할게요. 평가를 할 때 하나의 영역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같이 뭡니까? 하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물론 이때는 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다양한 전문가가 있다에서만 끝이 나는 거지, 진단이 모여서 하고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전문가가 아동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뭡니까? 그들의 아동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얘도 장점이 있죠. 아동에게 다양한 영역에 따른 목표가 설정이 된다라는 장점은 있으나 그것이 하나로 통일된 접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학문적 접근에 대한 단점을 비판하는 형태로 나오는 게 뭡니까? 간학문적. 자, 그러니까 간학문적의 장점은 뭘 것 같아요? 간학문적은 다학문적 접근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장점이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를 계획할 수가 있다. 각각의 전문가가 진단을 내린 다음에 뭡니까? 서비스 중재자,
서비스 대표자라고 하는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표자한테 뭡니까? 중재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선순위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통합된 서비스 계획을 제시를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뭘 것 같아요? 그 통합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쌤들 혹시 TV에서 혹시 토론해 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토론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합의되는 꼴을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왜냐하면 자신 영역밖에 모를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게 최강이다. 그거에 극대화된 직업이 교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쌤들이 교수님이 답답하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것밖에 몰라서. 아니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 부분만 아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쪽을 모르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 타협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다? 그러니까 단점에 전문가들이 융통성이 없는 경우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폐쇄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를 계획을 할 때 중재 한마디로 지금 움직인 융통성 있죠. 그거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통합됐다라고 하는데 통합이 아니라 목소리 큰 놈께 나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초학문적 접근이고요. 자, 간학문적 접근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전문 영역에 대한 폐쇄성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영역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들어가게 되는 게 초학문적 접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게 모든 전문가들이 다른 영역에 대한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뭐다? 아동을 각기 따로 지금 그 진단을 내렸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통합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원형 진단이라고 해서 아동 한 명을 두고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진단을 내리게 되고 같은 행동을 보고 같이 진단, 통합된 서비스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형 진단이라고 하는 특이한 진단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여러 전문가들이 동시에 한 5명이 동시에 아동에게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주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학문적 접근의 특징을 2가지 말을 하라고 하면 꼽히는 게 뭐냐 하면 세 번째에 있는 역할 전이와 첫 번째 줄의 중간 쯤에 있는 가족과 주서비스 제공자 나오죠. 주서비스 제공자 이 2가지를 특성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여러 통합된 형태 자체가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아동을 보고 동시에 진단 내린 것 자체를 누가 한 명의 대표자가 대신하여 중재를 제공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는 주서비스 제공자 역할 전이라고 하는 이 2가지가 가장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학문적 접근에서 또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게 통합된 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된 치료.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아동이 위치한 환경이라고 하는 통합 교실 환경 있죠. 일반 교실 환경에 중재자가 들어가서 중재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동을 치료실 환경에서 빼내어서 중재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부터는 뭐다? 통합된 아동이 위치한 환경에 추가로 들어가서 중재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치료를 받는다라고 해서 아동에게 개별화된 무언가를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쌤들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 있죠. 지적장애에서 했던 거 말이에요. 자, 그거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도 뭐였습니까? 아동을
통합교실 환경에서 분리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한다라는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아동이 원래 계획된 환경에서 분리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 서비스 제공자가 들어가서 중재를 제공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장점이 뭐 서비스 중복을 막을 수가 있고 유아에 대해 좀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같이 모여서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의 발달을 한쪽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단점에는 서비스 대표자 역할인 주 서비스 제공자를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중재 그 다음에 그런 책임 자체가 모든 전문가가 공동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뭡니까? 네가 했잖아.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한 명에게 좀 전가되는 형태는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추학문적입니다. 문제가 어떤 거 나왔어요? 추학문적 접근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역할 전이, 그 다음에 원형 진단.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협력 교수입니다. 협력 교수는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일반 교실 환경에서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가 각각 수업 자체를 어떻게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쌤, 얘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특수 교사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그 통합으로 너무 많이 갔다가 수업 자체가 잘 안 되고 문제가 되면서 특수학교 설립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중증이에요. 그리고 쌤들 아시겠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요. 중증과 경증 중에 누가 더 많아요? 경증이 숫자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느껴지기는 중증이 많아요. 얘들 일당 100이니까. 그런 거고 인원수 자체는 경증이 절대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쌤들 배치되는 그거 신규 배치 다 어디 돼요? 학교로 가는 경우 드물죠. 물론 신설 학교가 있는 경우는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학급으로 배치되는 이유 자체가 별 수 없어요. 학급에 더 많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지금은 독립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각각의 학교들에서 연구나 아니면 시범학교로 이루어져 가지고 협력 교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있는 게 협력 교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협력 교수는 팀티칭, 교수 지원, 스테이션, 평행 교수, 대안 교수로 나눌 수 있는데 위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단을 나누지 않는 경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션, 평행 교수, 대안 교수는 아동의 집단 자체를 나누게 됩니다. 자, 팀티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사 2명이 동등한 역할에서 동등하게 가르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등한 책임과 교수 역할을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체계적 관찰과 자료 수집이 가능을 하고 특히 교사가 협력하는 것 자체를 학생들이 보여주면서 협력에 대한 모델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뭘 것 같아요? 협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들 간의 모델링과 역할놀이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 자체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을 엄청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게 팀티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 지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목 그대로 떠올리세요. 한 명은 교수, 한 명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자, 수업자, 아동의 집단을 나누지 않고 전체 집단에서 누구 한 명이 주도적으로 전체 교수를 이끌어 나가고 다른 교수는 돌아다니면서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장점을 보시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건 좋은데 단점 자체가 우리 특수아동들 같은 경우가 뭐가 돼요? 계속적인 지원을 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의 문제는 교사의 역할이 그렇게 고정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수업이니 일반 교실이니까 일반 교사가 계속 전체 교수를 제공을 하고 특수교사가 지원만을 제공해 버리는 형태로 굳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션입니다. 스테이션부터는 학생 집단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 집단이 어떻게 나눠지느냐가 포커스입니다. 자,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교육 목표나 내용에 따라 학생 집단을 나눈다라고 했는데 내용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서로 다른데 그 내용 자체가 순서적으로 배울 필요가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1, 2, 3으로 배우던지 2, 3, 1로 배우던지 상관없는 부분을 말을 하고요. 부분 자체는 집단을 2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3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2개로 나눌 때는 각각의 교사가 뭡니까? 각각 집단을 맡고 있고 학생들이 거기에 배치되고 3개 같은 경우는 교사가 맡고 있는 부분과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3개 집단.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돌아가면서 각각의 스테이션에 있는 모든 내용을 돌아가며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스테이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점은 뭐예요? 능동적인 학습 환경이 제시가 될 수가 있죠. 단점은요. 아동이 자신들끼리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시겠죠? 엄청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교수입니다. 평행교수는 집단을 어떻게 나눌까요? 그냥 무작위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A팀, B팀 똑같습니다. 하지만 A팀, B팀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집단 내에는 어떻게 돼요? 이질 집단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A, B라는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동질 집단으로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얘의 가장 큰 장점은 교사와 학생 간의 비율을 떨어뜨립니다. 이 비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이 복습할 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단점은요. 아무리 똑같은 내용을 가르친다라고 해도요. 다른 교사가 가르치고 서로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냥 A 교사는 A팀만, B 교사는 B팀만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교사 능력 자체로 A, B 간의 집단 간의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어서 집단 간 차이, 경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교수입니다. 얘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내용으로 따라 나눠집니다. 자, 대집단, 소집단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대집단과 소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집단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보충과 심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수업을 따라가는 게 대집단,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라 보충이나 심화를 가야 되는 학생들은 모두 소집단에 배치가 되는 형태이다라는 겁니다. 여긴 단점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학생이 계속 소집단에 되면서 일반 학급 내에서 뭡니까? 아동을 고립시켜 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문제점으로 꼽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협력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적 수정이라고 해서 교수적 수정은 어떤 겁니까? 아동이, 특수아동이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동의 특성에 맞게 일반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형태를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교수적 수정에는 기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재는 뭘 것 같아요? 한마디 수정이라고 한 게 뭔가를 바꿔야 돼. 바꾸는 기준 자체가 2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절. 조절은 뭘 것 같아요? 목표는 바꾸지 않고 한마디로 일반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목표는 바꾸지 않은 채로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을 바꾸는 경우를 조절이라고 합니다. 조정이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방법의 수정만으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달성해야 되는 목표의 난이도를 낮추어 주는 것, 그것을 수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2가지 기준에 의해 밑에 나와 있는 5가지 유형으로
지금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교수적 수정의 절차가 예전 객관형일 때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자체를 알아는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아동의 개별화 교육계획 교수 목표의 검토라고 해서 아동의 개별화 교육계획에 맞게 뭡니까? 일반 교육과정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걸 잡아두시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개별화 교육 계획이 참 뭐예요? 천덕꾸러기 신세거든요.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업이라고 교과 수업에 맞게 그냥 내용이 나가면서 학생들의 개별화 그 설정이 된 것 자체가 한마디로 수업과 동떨어져서 따로 이렇게 서류화, 문서화만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쪽에서 이론상 그 다음에 원래의 기본은 아동의 IP라고 하는 것이 가장 메인이 되어져서 움직여져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으로 나오는 게 교수적 수정의 유형인데 쌤 참고로 여기 있는 5가지는 저희가 기출문제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책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꼭 무언가 이게 내용이다, 방법이다, 환경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기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바꾸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예시적인 부분 있죠? 그것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실 때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기억. 자, 이런 식으로 자, 기억에 해당되는 교수적 수정의 유형을 쓰시오. 그래서 교수 환경의 수정. 이게 답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아동의 특성이 이렇게 있다. 이 학생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교수 환경의 수정 예시를 하나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초등은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추세죠. 그래서 지금 답만 얘만 외우실 게 아니라 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예시는 어떠한 것 등이 있었다. 얘까지 같이 연결을 해 두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예시에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온 교수적 수정과 그 다음에 해야 할 공학에서 지금 UDL 원리에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시. 거기까지는 그 다른 거보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예시들이 보시기가 더 좋으실 겁니다. 그 예시를 통해서 무엇이다. 요렇게까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교수 환경의 수정부터 나옵니다. 자, 교수 환경, 내용, 방법. 지금 아마 보통 선생님들이 환경 다음에 집단을 많이 보셨을 건데 페이지상 뒤로 많은 거는 넘겨놓은 것밖에 없어요. 본인 편하신 대로 순서는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교수 환경입니다. 교수 환경에 따른 수정. 환경에 따른 수정은 2가지로 나눕니다.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은 뭘 것 같아요? 앉아있을 때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으면 됩니다. 쉽게. 선생님들 지금 앉아있을 때 편하게 앉아있으려면 책상 크기가 적당하게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려면 빛 조도, 그 다음에 기온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여기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러한 모든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 전체 다를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은 뭘 것 같아요? 사회적이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일반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사회적 환경에 따른 수정이죠. 자, 그래서 보통 들어가는 게 장애 이해 교육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애 이해 교육은 활동 중심과 이해 중심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하나씩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이미 나왔었죠. 교직 쪽에서. 그러니까 더 잘 알아두셔야 되고 참고로 초등 선생님들의 교직 논술은요. 기본 베이스가 통합교육입니다. 되게 큰 말인데 통합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방안들 있죠. 그냥 우리 통합교육에서 안에 교수적 수정이다 이걸 외우는 이론적인 부분 자체가 아니라 교실 상황에서 통합교육이 일어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안 자체가 다 나올 수 있는 게 초등의 교직 논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는 것을 많이 해 놓으셔야지 교직 논술을 특히 원래처럼 문제가 튈 때는
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수 내용의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수 내용의 수정은 지금 제가 중다 수준교육과정, 중복교육과정, 대체교육과정을 넣어놨는데 참고로 요게 지금 기준이 조금 애매해집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나누어 놓은 유형 5가지는 박승희 교수님의 유형이고 그 다음에 박승희 교수님의 교수 내용에 따른 수정은 5가지 단계로 뭐 같은 내용 같은 자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와 교수라고 하는 거에서 범위가 어느 게 큽니까? 교육과정이 큽니다. 교수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 교육과정은 모르겠으면 내용 쉽게.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여기에서 뽑아서 가르치는 게 교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뭉쳐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닌데 기출문제 자체가 교수 내용에 따른 수정에 중다 수준 중복교육과정을 넣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중다 수준 교육과정이다. 그 다음 중복 교육과정이다. 대체 교육과정이다. 라는데 자, 우선 교수 내용의 수정은 가장 기본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레벨이 안 맞다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자, 선생님 교육과정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쌤들이 제일 모르는 게 지금 교육과정 체계를 모르거든요. 자, 우리가 진짜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발을 해요. 자, 교육과정. 쌤들이 알고 있는 교육과정 어떤 거 있습니까? 중복교육과정 이런 거 말고 그거는 교육과정 수정의 유형이잖아. 기본교육과정,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 그죠? 그거는 뭐예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예요? 교육청에서 지침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바탕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통교육과정 그대로 안 가르치죠? 그리고 쌤도 혹시 특수학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생을 특수학교에서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책 따로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작년에 썼던 거 아니면 그 선생님들이 앞에 보면 교과 연구회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각각의 교과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겠다라고 설정해놓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따로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뭐를 추출해요? 교육 목표. 솔직히 교과가 나오고요. 무조건 같은 교과 내에서입니다. 같은 교과 내에서고 여기랑 플러스가 당연히 뭐예요? 아동 수준 나와야 되지. 자, 아동 수준 고려해서 교수 목표가 설정이 되죠. 교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목표 설정하면 우리 뭐 짜지? 활동 1, 2, 3 짜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수 활동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죠. 이 안에 다 뭐가 들어가요? 활동 안에 집단, 그 다음에 내용 수준, 그 다음에 방법까지 여기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략하고 뭐 필요 없겠다 이거는. 그냥 집단, 평가 따로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용 자체는 실은 여기에 맞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교수 목표에 따라 안에 내용, 실은 실제적 내용은 교수 목표 밑에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따르면. 원래 교수적 수정에 있고 그 안에 내용은 목표 안에 이걸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는 지금 중다 수준의 교육과정은 뭐냐 하면 요거를 설정할 때 이 앞에 존재하는 애, 여기 앞에 존재를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헷갈리는 이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다 수준 교육과정, 중복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잡을 때는 지금 여기 내용에서 잡지 말고 교수 목표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여기에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중다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교가 누구예요? 일반 교육과정과 그다음 일반 아동의 목표와 우리 장애 아동의 목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근데 같은 교육 과정에서 가지고 왔는데 뭡니까? 안에 난이도가 바뀌는 경우를 중다 수준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뽑아왔을 때 어디서 같이 뽑아온다? 같이 공통 교육 과정에서 뽑아왔고 그 안에서 난이도가 바뀌는 경우를 중다 수준이라고 하고요. 중복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애들은 어디? 공통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은 기본 교육 과정. 아니면 이렇게 교육 과정이 다르거나 아니면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학습 자체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이 아니라 어디에서 가지고 와요? 생활, 직업, 여가 이런 데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뽑아오죠. 그 영역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동의 목표 자체가 어디서 추출이 되는가? 같은 교육 과정이다, 다른 교육 과정이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중다 수준, 중복 교육 과정이 나눠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중다 수준이랑 중복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묶여져 있어요? 제일 위에가 교수적 수정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수업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라는 거다? 일반 교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앞에 애들 앉혀놓고 교사 한 명이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중다 수준과 중복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다 수준은 당연히 뭡니까? 같은 시간, 같은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중복 같은 경우에도 목표는 다르지만 뭡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에는 포함되나 추출된 목표가 서로 다른 교육 과정에서 추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안 돼서 아예 빼는 경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수적 수정에 넣어서 보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아예 따로 빼는 쪽이에요, 얘는. 자,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 과정 보통 언제 아동들에게 제공을 했습니까? 아동을 따로 빼내서. 그래서 아동의 분리를 조정할 수 있다. 단점으로 꼽힌다라고 했었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 장애 갔다가 왔다 갔다. 아니면 옆에 다 적으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통합은 통합, 지적은 지적 이거 다 따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 머리가 다 같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뭐라고 설명해 놨는 거를 체크만 해두세요. 이거 이렇게 연결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영역 구분이 좀 짜증 나는데요. 딱딱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한 개 한 개가 통합 시청각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서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하나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할 수까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 방법의 수정에는 활동 전략 자료 들어가는데 이거 안 나눠집니다, 쌤들. 그러니까 이거는 쌤들이 제일 묻는 쌤 이거 활동이에요? 아니면 특히 전략이에요? 자료예요? 묻는데 전략 자료 안에 둘 다 그거 보조공학 쓰는 거 들어가거든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나눠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것 자체가 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유형에서 나오는 게 교수 집단의 수정, 평가 방법의 수정. 요즘에 평가 방법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집단의 수정에는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또래 교수 두 가지 큰 집단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수 집단의 수정은요. 누구 집단을 말을 하냐면 학생들의 집단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웠네. 아까 협력 교수는 교수 집단의 수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집단은 누구 집단이에요? 교사의 집단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교수 집단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의 집단만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협력 교수는 어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교수 방법의 수정.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집단에. 자, 교수 집단의 수정은 학생들의 집단을 말을 하는 것으로 그중에 특별한 유형으로 봐야 되는 게 협동학습과 또래 교수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협동학습, 처음에 나오는 원리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원리는 긍정적 우선은 협동학습이 뭘 것 같아요? 그죠? 협동학습이 뭘 것 같습니까? 학생들이 협동해서 학습을 하겠지. 그죠? 학습을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를 달성한다.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것이다. 학생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협동을 하여
같이 뭐예요? 무언가를 같이 해서 뭡니까? 그 시간에 목표를 달성을 한다. 그것을 협동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원리라고 하는 게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긍정적 상호의존. 뭘 것 같아요? 같이 협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데 그게 바람직한 긍정적 도움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별적 책무성은 무임승차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편하게. 그래서 각각의 학생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뭐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쌤들도 스터디 하실 때 짜증 나실 때 있죠? 쟤는 뭔데 계속 그냥 와. 그런 애가 없이 누구든 다 같이 공부를 해와서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동등한 참여는 뭘 것 같아요? 회장, 부회장 이런 게 없는 걸 말합니다. 쉽게. 누가 한 명이 주도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레벨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자,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은요. 자, 앞에 세 가지는 집단 내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각각의 협동학습 집단 하나하나 내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은 그 집단이 여러 개 있는 교실 환경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실 환경에서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지금 협동학습 집단이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지. 자, 그 상호작용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것을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뼈랑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교사랑 학생 집단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세요. 자, 지금 교사 1명, 학생 몇 명? 요새 한 30명. 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수업 시간 얼마? 40분. 1인당 돌아가는 시간 1분은 넘는데 2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습니까? 근데 자, 이 집단 자체를 6개로 나누었습니다. 5명이 있습니다. 5명이서 30분이라고 하면 그 서로 상호작용하는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겠죠. 물론 교사랑 상호작용을 하는 건 아닌데 이때 협동학습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교사가 전가를 하는 형태는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다 앞에 그거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가르쳐 놓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습에 유리하죠. 쉽게. 아니면 앞에 평행교수처럼 복습에 유리하다. 인원이 적어서 상호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학생이 자극이 되고 학습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협동학습의 유형 자체, 직소, 스타드, 그 다음 TAI, 그 다음 TGT, GI, 코코, 그 다음에 LT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LT 모형이 가장 초반기에 나타난 협동학습입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집단학습이었다가 그 다음에 협동학습이 넘어오면서 학생들이 이질 집단으로 만들고 같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고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처음 만들어진 게 LT 형태입니다. 얘가 어떤 형태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참고로 협동학습은 봐야 되는 게 2가지 기준입니다. 집단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다음에 보상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 2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L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단 자체는 뭡니까? 이질 집단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보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한마디로 우리 팀 A라고 팀의 평균 점수가 A라고 있는 사람들의 모두 점수가 돼버리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90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집단의 평균이 80점이면 내 점수는 80점이 되는 형태예요. 자,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하면 봉효과 무임승차의 효과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봉효과는 자, 무임승차를 할게요. 무임승차는 뭐예요? 돈 안 내고 타는 애. 한마디로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점수를 거저먹는 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별적 책무성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누가 거저먹었다. 그러면 반대로 다 했는 애가 있겠죠. 걔가 봉효과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 위에 4가지 원리 요거 자체가 제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직소우 같은 경우에는 초점 자체가 아동의 집단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직소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집단만 만들고 보상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 다음에 직소2 자체가 나온 게 그 아래에 있는 스타드 모형의 보상 구조를 가지고 왔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 구조에만 맞춰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 구조가 어떻게 되냐? 개인별 향상 점수. 시험을 두 번 칩니다. 쉽게. 앞에 시험. 앞에 미리 그 뭐라 그래야지? 그 쪽지 시험 친 거라고 할게요. 그 시험에서 그 다음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끝에 찾는 거에서 아동의 향상 점수가 얼마인가, 그것이 집단 점수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 그것이 스타드 모형이 됩니다. 얘는 보상 구조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쌤들이 지금 요 부분 자체에서 얘들이 포인트가 어디니까 시험 문제가 나와도 뭐 요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 정말 다 외우고 계시는 분 있거든요. 협동시 여기 몇 명이 어떻게 하고 뭐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데 얘들도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요 부분이 우선적으로 나오니까 배우실 때도 뭐예요? 얘들이 지금 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보상 구조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초점을 맞추어서 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를 집단 만드는 거를 해놓고 나면 뭐예요? 난 답 못 쓰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나온 게 TAI 모형입니다. 얘는 초점 자체가 협동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 그 안에서 나의 개별적인 학습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여기에서 학생이 개별학습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초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예요? 개별적 수준에 맞는 학습지가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개별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예요? 개별 수준에 맞는 목표를 달성했다 못했다? 했다라는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뭐예요?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80점 이상, 80%점 이상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 집단 그걸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가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자, 그 다음 TG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 대신에 능력 수준이 같은 학생들끼리 나와서 토너먼트를 하는 형태로 보상에 기여를 하는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의 모형 같은 경우랑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코코 모형 두 가지는 서로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하의 모형 같은 경우는 집단조사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의 큰 주제에 대해서 뭡니까? 여러 집단 자체가 내용을 조사해 와서 전체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거든요. 주제를 교사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를 나누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맡은 바, 각각의 집단에서 지금 정보를 모으고 한 번만 발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코코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학생들이 선택한다라는 차이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미니 주제로 바로 나와 있는데 정확히 소주제 안에 미니 주제가 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참 책마다 이게 좀 애매하게 써져 있는데 전체 주제, 그 다음에 소주제, 미니 주제. 자, 한마디 요게 집단이죠. 이거는 학급. 얘는 뭐예요? 개별. GI 같은 경우에선 여기서만 한 번만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자체에서 나누어서 뭐 자료 자체는 나누어서 찾아도 돼요. 한마디로 전체 학급에서 우리 집단에 해당되는 주제, 소주제가 설정이 됐으면 그 안에 주제를 뭐 구성원들끼리 나눠서 찾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집단 기준에서 뭡니까? 보고서가 한 번만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코코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한 번 만들어지고 여기서 한 번 만들어지고 두 번 만들어져서 전체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 주제에 대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주제에서 자기 집단 내에서 다시 만들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코코가. 자, 그게 협동학습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래 교수입니다. 또래 교수 같은 경우는 상보적 또래 교수와 그다음 비상보적 또래 교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상보적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상호작용이다라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멘토 멘티라고 하는 게 역할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상보적 또래 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래 지원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팔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얘는 어떤 거예요? 또래 지원 학습 전략. 자, 특히 언제 많이 씁니까? 이거 아마 학습장애 쪽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학습장애 읽기 하시면서 읽기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한 팀이 이루어져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동의 읽기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때 사용하는 전략이 팔스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안에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계가 파트너 읽기, 단락 줄이기, 예측 릴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 그 다음 그 안에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각각의 이루어지는 내용까지 다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학급 또래 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래 교수가 우리 반 전체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지금 팔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반 전체 다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잘하고 못하는 학생이 다 쌍을 이루, 우리 반 전체가 쌍을 이루고 있는 게 전학급 또래 교수. 그 다음에 전학급 또래 교수 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학급 또래 교수는 1대1이 우리 반 전체. 그리고 전학급 또래 교수팀 같은 경우에는 1대1이 아니라 한 5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5명이서 서로 주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전체적인 사회, 얘는 정리하는 부분, 얘는 질문하는 부분. 각각의 지금 대표 부분 자체가 있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전학급 또래 교수팀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평가 방법의 수정 부분입니다. 지금 평가 방법의 수정이라서 참여 방식의 조정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참여 방식의 조정이라기보다 일반적인 평가 방법을 조정하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 학생들이 지금 통합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과정적 수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 평가를 했을 때 아동이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거랑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평가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애들 같은 경우 뭐예요? 일반 교실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평가하는 부분도 일반 학생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쉽게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시험지 그대로 주면서 풀어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각의 제한으로 인해서 뭡니까? 내가 이 내용 자체를 읽지 못해 풀지 못한다. 그래서 방식 자체를 아동의 형태에 맞는 제한에 맞는 합리화해서 융통성 있게 바꿔줘야 되는 부분 자체가 참여 방식의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의 양식을 우리 학생의 특성에 맞게 바꾸어 주는 게 참여 방식의 조정. 그 아래에 있는 대안적 평가는 조정을 했는 걸로 아동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른 양식의 평가 방법을 가지고 오는 것을 대안적 평가라고 하게 됩니다. 당연히 뭐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참여 방식의 조정. 여기에 초점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쌤들 이게 참여 방식의 조정이 지금 제가 환경 도구 방법돼 있는 그래서 6가지 이걸로 가지고 왔는데 참고로 얘만 6가지고 그다음 이것도 나누는 기준 되게 많거든요. 모든 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평가 환경에 있는 공간, 시간과 그다음 평가 방법에 있는 제시 방법과 응답 방법 요 4가지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만 평가 도구의 평가 자료 보조 인력이라고 하는 게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초등 문제가 얘를 기반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4가지 기준보다는 6가지로 나왔는 얘를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별 수 없이 책이 여러 가지 나오면 똑같은 내용의 이 교수님은 이렇게 저 교수님은 저렇게 써놓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다 따로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기출 문제가 나왔는 부분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나왔는 게 얘니까 6가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자, 평가 환경은 물리적인 것과 그 다음 시간적인 부분을 바꿔주는 것. 그 다음에 평가 도구에 평가 자료와 보조 인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자료에 뭐 특히 접력했다. 아니면 확대
해서 제공을 했다. 그 다음 보조 인력에는 뭡니까? 누가 도와주는 보통 수화통역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평가 방법이 제시 방법 뭡니까? 문제를 제시할 때 종이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읽어주는 형태. 이러한 거. 그 다음 응답 방법은 학생이 반응하는 양식 자체를 바꿔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거 자체가 아니라 컴퓨터로 쓰겠다. 아니면 뭐다? 다른 양식에 뭔가 들어가겠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 이게 평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대안적인 평가로 참 많이 들어가는데 언급되는 것 중에 나온 게 다면적 점수화. 얘는 뭡니까? 결과만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 노력, 성취 각각의 부분을 점수화해서 평균해서 제시하는 형태가 다면적 점수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거 수준 점수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거 뭡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중거? 평가에서 나왔죠? 중거가 뭐였죠? 학생들의 목표 쉽게. 미리 설정된 목표.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달성했는가의 여부. 그게 중거 수준 점수합니다. 그 다음에 요 근래 가장 지금 대안적인 평가로 각광받는 게 뭐죠? 포트폴리오 평가. 어떤 겁니까? 학생들의 진보를 알 수 있게 만든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을 말을 하고요. 자,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채점 기준표, 그것을 우리는 루브릭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통합교육입니다. 쉬었다가 공학 들어갑니다.